일본 항구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항구는 마비가 되고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오직 한국의 기술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결해서 일본 시민들의 생명을 구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미나미 산리쿠 연안 마을에서 비상관리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32세. 한국계 미국인 세레니티 나카무라예요. 제 이름은 세레니티 나카무라인데 성 때문에 일본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본인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5년 전에 일본 가족과 결혼했어요. 지금은 미나미 산리쿠라는 연안 마을에서 비상관리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지진이 저희를 강타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모든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일본 건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 해안을 보호해왔고 이런 작은 균열들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수년간 구조공학을 공부했고 이것들이 정상적인 균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들은 콘크리트 깊숙이 들어가서 벽 전체를 약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오랜 친구 김민준 박사님에게 전화했어요. 그분은 서울대학교에서 드론 기술을 전문으로 하셨어요. 민준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방파제를 검사할 수 있는 드론을 가지고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물론이라고 답하셨어요. 민준 씨가 팀과 함께 작은 드론들로 가득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과 회의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드론들은 저희가 검사해야 할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에 비해 비싼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이 작은 기계들은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컨트롤러의 버튼들을 누르자 3대의 드론이 모두 동시에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것들은 새떼처럼 함께 움직이며 완벽한 대형을 이루어 방파제를 향해 날아갔어요. 압박감이 엄청났어요. 영국은 식품의 거의 절반을 저희 항구를 통해 수입해요. 저는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답했어요.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그들이 저희 시스템을 잠금 해제해줄 보장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불하는 것은 더 많은 공격을 부추길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에 랜섬웨어를 다룬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오후 국가사이버보안센터의 담당자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100번째로 저희 백업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제 비서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영어를 잘했지만 제가 즉시 알아차릴 수 없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어요. 클라크 씨, 제 이름은 최민석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즉시 경계심이 들었어요. 당신이 한국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그리고 당신의 의심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싸운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의도를 읽으려고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이 위기를 3일 동안 다룬 후 저는 해결책이 절실했지만 영국의 중요 인프라를 보호해야 했어요. 당신이 합법적이라고 해도 외국 기술자들이 저희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올리버 그랜트가 제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어요. 그는 국제해운협회를 대표했고 화가 나 보였어요. 클라크 씨, 저희가 기다리는 매일 500만 파운드를 잃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의 무게가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이것은 더 이상 저희 항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국 전체의 경제적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랜트 씨, 급박함을 이해하지만 속도를 위해 보안을 타협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가 저희 시스템을 안전하게 고칠 수 있다면 시도해 보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던 민석 씨를 다시 봤어요. 먼저 IT팀이 감염된 파일들의 복사본을 만들 것인데 포렌식 이미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는 다른 도표로 스크롤했어요. 이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면 네트워크를 통한 그들의 정확한 경로를 추적하고 그들이 남긴 백도어들을 식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명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들렸어요. 영국 IT팀이 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모든 실제 수리를 할 것이고 자신은 단순히 어디를 봐야 하고 어떤 수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올바른 곳으로 안내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민석 씨의 방법, 배경, 그리고 이전 작업에 대해 1시간 더 질문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의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그의 평판을 확인했어요. 마침내 큰 망설임을 가지고 저는 그가 저희 감염된 시스템의 포렌식 복사본을 검사하도록 허락했어요. 보안 컴퓨터 실험실에서 밤새 작업하며 민석 씨는 제가 그의 어깨 너머로 지켜보는 동안 수천 줄의 악성 코드를 분석했어요. 그가 해커들이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 거쳐간 디지털 경로를 추적하는 동안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날아다녔어요. 갑자기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거기라고 말했어요. 코드에서 이 철자가 틀린 단어들이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더 가까이 기울어서 그가 의미하는 바를 봤어요. 다른 해커 그룹들이 서명으로 다른 철자 실수들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 특정한 패턴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그룹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어요. 민석 씨가 저희 항구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회사들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도표를 불러왔어요. 시큐리티 대신 시큐어리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대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그것들이 그냥 오타냐고 물어봤어요. 민석 씨가 흥미롭게 설명했어요. 아니, 의도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공격이 네트워크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 약한 보안을 가진 파트너 회사 중 하나에서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해커들이 먼저 그들의 시스템을 감염시킨 다음 공유 연결을 통해 저희 시스템으로 퍼뜨렸다고 했어요. 그는 템즈 메러타임 서버서즈라고 표시된 도표의 작은 상자를 가리켰어요. 코드 서명을 바탕으로 공격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저희 고객들 중 일부의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 작은 해운 하청업체로 아마 구식 보안 소프트웨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야간 보안팀에 전화해서 조사하도록 했어요. 정말로 템즈 메러타임 서버서즈는 2주 전에 감염되었지만 그들은 그냥 사소한 컴퓨터 문제라고 가정하고 신고하지 않았었어요. 다음 18시간 동안 민석 씨는 저희 영국 IT팀과 함께 일하며 감염된 시스템을 청소하는 과정을 신중하게 안내했어요. 그는 백업 서버에서 어느 파일들을 복구할지, 해커들이 악용한 보안 허점을 어떻게 닫을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방어책을 설치할지 정확히 보여주었어요. 저는 저희 시스템이 하나씩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먼저 기본 네트워크 연결, 그 다음 화물 추적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마침내 크레인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각각의 성공적인 재시작이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의 침묵 후 첫 번째 크레인 모터가 살아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저는 IT팀이 최종 보안 점검을 하는 동안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민석 씨를 컴퓨터 실험실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처음 도착했을 때 당신의 동기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어요. 민석 씨가 피곤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클라크 씨. 당신의 신중함은 적절하고 전문적이었다고 했어요. 사이버 보안에서의 신뢰는 국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입증된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거대한 화물선들이 다시 저희 항구를 드나들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불빛이 어두운 템스강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바다는 모든 나라를 연결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데 핵심은 그것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제공될 때 받아들일 만큼 현명한 것이에요. 저희 항구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어요. 상업과 산업의 소리가 전보다 더 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저는 20년 동안 학교 교장으로 일해왔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읽기 문제를 다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파리 교회의 볼테르 초등학교 제 사무실에 서서 책상에 펼쳐진 시험 점수들을 바라보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좌절감을 느꼈어요. 제 이름은 클레어 듀부아이고 저는 제이를 사랑해요. 복도에서 웃는 아이들 소리,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 눈에 나타나는 흥미, 그리고 어려운 수업을 마스터했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사랑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미소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었어요. 제 학교 아이들의 거의 절반이 10살이 되어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바보라고 믿기 시작한 수십 명의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읽을 수 없으면 모든 과목에서 뒤처지게 돼요. 수학 문장 문제는 불가능해지고 과학 교과서는 상형 문자로 쓰인 것처럼 보이며 학생들이 워크시트를 읽을 수 없어서 역사 수업은 지루한 강의로 변해버려요. 문제는 제 학생들에게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수가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집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7살짜리 파티마가 학부모 면담에서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프랑스어, 아랍어, 베르베르어 사이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을 봤어요. 9살짜리 득이 복잡한 비디오 게임을 베트남어와 프랑스어로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이 아이들은 놀라운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종이 위에 프랑스어 글자들을 읽지 못할 뿐이었어요. 원래 방문중 지역구 감독관인 루소 선생님에게 문제가 명확하다고 설명했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문자 체계가 프랑스어와 너무 달라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집에서 보는 모든 다른 알파벳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럽 문자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루소 선생님이 저희 시험 점수를 검토하며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추가 튜터링 프로그램을 고려해 봤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패배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시도해 봤다고 답했어요. 추가 읽기 수업 파닉스 프로그램 1:1 튜터링까지 했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읽기 위기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고 다른 모든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했어요. 일부는 완전히 포기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책들에 대해 그부들이 토론하는 동안 책상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근영 박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그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온 언어학 교수로 다국어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하고 계셨어요. 지역구 사무소에서 그분의 연구의 일환으로 저희 읽기 프로그램을 관찰해보라고 제안했었어요. 한 박사님은 친절한 눈을 가진 작은 체구의 여성으로 언어학습에 대한 전염성 있는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첫 주 동안 저희 읽기 수업을 조용히 관찰하며 메모를 하고 때때로 학생들에게 읽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부드럽게 질문하셨어요. 제 사무실에서 회의 중에 문제가 아이들의 언어가 아니라 저희가 그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즉시 방어적이 되었어요. 한 박사님, 프랑스어는 수세기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져 왔다고 말했어요. 저희 파닉스 방법은 입증되고 전통적인 것이고 한국 교수법은 저희 알파벳 시스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참을성 있게 답하셨어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은 한국의 한글 원리를 사용해서 어떤 언어든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수년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문자 체계가 실제로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들일 뿐이라는 것. 인간의 말소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적이기도 했어요.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영 박사님이 제일 어려운 케이스와 함께 작업해보게 해달라고 제안하셨어요. 한 아이가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읽기를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시도해보는 것을 고려해보겠냐고 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쉽게 식별할 수 있었어요. 10살 아미는 2년 전에 모로코에서 프랑스로 이주해왔어요. 그는 분명히 똑똑했어요.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이야기를 소리내어 들려줄 때는 놀라운 기억력을 보였어요. 하지만 종이 위에 프랑스어 단어를 읽는 것에 관해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프랑스어 알소리가 특히 어려웠고 선생님이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하면 굳어버렸어요. 저는 근영 박사님이 아민의 정규 읽기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작업하기 시작하는 것을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저희 전통적인 방법처럼 전체 단어로 시작하는 대신 그분은 완전히 다른 것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개별 소리로 분해하고 모음과 자음을 나타내기 위해 색깔 있는 나무 블록을 사용하셨어요. 근영 박사님이 빨간 블록과 파란 블록을 함께 놓으며 아민에게 보라고 하셨어요. 이 빨간 블록은 아소리이고 이 파란 블록은 음소리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을 함께 놓으면 무엇이 나오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민이 주저하며 암이라고 말했어요. 근영 박사님이 정확하다며 초록 블록을 추가하셨어요. 이제 이 소리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민이 아-은-이
아미라고 말하며 친구를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를 인식하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분은 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단어를 만드는지 보여주시며 개별 글자 조합을 암기하는 것보다 패턴을 보도록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한국 아이들이 한글 블록에서 글자들을 조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했지만 프랑스어 알파벳에 맞게 적용된 것이었어요. 그분이 아민에게 세상의 모든 언어는 소리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셨어요. 아랍어도 소리가 있고 프랑스어도 소리가 있고 한국어도 소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어떤 언어든 어떤 단어든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인정해야겠지만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미는 저희의 입증된 방법으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전통적인 프랑스 교육이 실패한 곳에서 어떤 실험적인 한국 기법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저는 아민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더 이상 읽기 코너를 피하지 않았어요. 읽기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대신 그냥 박사님의 색깔 블록으로 적극적으로 작업하며 소리별로 단어를 만들고 있었어요. 3주 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아침 조회를 하고 있을 때 아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창문을 흥미롭게 가리키며 BOULANGRI라고 발표했어요. 그는 저희 학교 맞은편 빵집 간판을 읽고 있었어요. 각 글자를 신중하게 소리내고 점점 커지는 자신감과 명백한 자부심으로 그것들을 합쳤어요.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가 박수로 터져나왔어요. 아민의 그부들이 마치 그가 축구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처럼 환호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들은 아민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이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몇 주에 걸쳐 일어났어요. 다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자신들도 근영 박사님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아랍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색깔 블록과 소리 패턴으로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8살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읽기 수준에 머물러 있던 파티마가 갑자기 3학년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프랑스어를 못한다고 확신했던 득이 이야기 시간에 자원에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 프랑스어권. 학생들 중 일부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저는 한 아이 한 아이가 각자의 돌파구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놀라며 지켜봤어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피했던 읽기 코너가 교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읽기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민이 어린 학생이 어려운 단어를 소리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지켜보며 근영 박사님에게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소리가 어떻게 글자가 되는지 보여주는 대신 저희 문자 체계를 강요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다국어 배경을 장점이 아닌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영 박사님이 아이들이 함께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글쓰기는 문화나 국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답하셨어요. 단순히 종이에 인간의 말을 담아내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아이를 같은 경직된 시스템에 맞추려고 강요하는 대신 각 아이의 필요에 맞게 교수 도구를 조정할 때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셨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저희 학교는 놀라운 것을 달성했어요. 전체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읽기 향상 점수를 얻었어요. 학습 장애 또는 느린 학습자로 분류되었던 아이들이 이제 학년 수준 이상으로 읽고 있었어요. 자녀가 학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할까 걱정했던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집에 책을 가져와서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의 기쁨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제 복도는 다시 한번 좋아하는 책에 대해 토론하는 아이들의 흥미진진한 수다로 가득 찼고 제 사무실에는 최신 이야기를 읽어주고 싶어하는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읽을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되었고 그들은 각 학생의 독특한 언어적 재능을 존중하도록 저희 방법을 적응시키는 힘에 대해 교장인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지역 보건 클리닉 현관에 서서 저희 마을 주변 3개의 서로 다른 산등성이에서 춤추는 주황색 불꽃을 볼 수 있었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오후 태양이 어두운 선글라스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빨간 원으로 변했어요. 제 이름은 마야 카디널이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의 외딴 크리족 원주민 공동체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마을에는 많은 연장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00명이 살고 있어요. 저희는 수천 에이커의 숲에 둘러싸여 있는데 평소에는 평화롭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바로 그 숲이 저희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산불은 3일 전에 여름 가뭄 중 번개로 인해 작게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밤사이 바람이 거세졌고 이제 불의 벽이 여러 방향에서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굉음은 매 시간 더 커지고 있었는데 마치 지나가지 않는 화물열차 같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대피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누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누가 필수 약품을 챙기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또는 도움 없이는 집을 떠날 수 없는지 파악하려고 했어요. 정부 비상 서비스에서 헬리콥터와 대피버스를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관료주의를 통해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밴드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공동체 연장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은 절대 저희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연기 냄새를 맡고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여기 숲에서가 아니라 밴쿠버의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조셉 연장자가 어둡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야, 저희는 이런 일을 전에도 봤다고 하셨어요. 위기 때에는 저희 자신을 먼저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위기는 저희 공동체가 전에 직면했던 어떤 것보다도 컸어요. 저희 마을에서 나가는 주요 도로 유일한 도로는 이미 넘어지고 타고 있는 나무들로 막혀 있었어요. 헬리콥터 구조는 한 번에 서너 명만 태울 수 있었는데 저희에게는 먼 거리를 걸을 수 없는 수십 명의 연장자들과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저는 대피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있을 때 제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파인레이크 대피센터를 부르는 제이드입니다. 들리세요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제이드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저희 지역에서 자랐지만 비행 훈련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헬리콥터 조종사였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저희 유탄 원주민 공동체 출신이었어요. 제이드는 외부인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저희 우려와 비상 서비스가 사용하는 기술적 언어를 모두 이해했어요. 저는 들린다고 하며 제이드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그녀가 당신들이 나갈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위성 분석가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대피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연결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 위성이라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어떻게 저희보다 저희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희는 빠르게 선택지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이드에게 계속하라고 하며 듣고 있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약간의 억양으로 영어를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도윤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 지역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캐나다 비상 서비스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듣고 있는 저희 공동체 연장자들을 둘러봤어요. 저희는 전에 정부 전문가들의 약속을 많이 들어봤고 그들 대부분은 저희 영토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었어요. 당신의 위성이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없는 것을 무엇을 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저희 위성은 연기를 뚫고 볼 수 있는 특수열 이미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불이 가장 뜨거운 곳과 공기가 더 시원한 곳을 보여주는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한국과 캐나다 위성 모두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제이드의 목소리가 다시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마야, 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당신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찬 계곡이 있는데 불의 열기둥이 지형에 의해 굴절되고 있다고 했어요. 불꽃 사이로 흐르는 더 시원한 공기의 강 같다고 했어요. 저는 제이드의 목소리에서 흥분을 들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 계곡은 오래된 벌목도로로 이어지지만 다리가 믿을 수 없어서 저희는 항상 그곳을 피해왔다고 말했어요. 도윤이 끼어들며 다리는 여전히 온전하다고 했어요. 저희 위성은 그 지역에서 열 신호를 보여주지 않는데 이는 화재 피해가 없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위성 데이터는 한 가지였지만 저희 숲을 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만든 컴퓨터 모델에 200명의 생명을 거는 것은 무서웠어요.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어떻게 여러 세대 동안 여기 살아온 사람들보다 저희 지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이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잠깐 코리아로 바뀐 후 다시 영어로 돌아왔어요. 마야, 그는 한국 숲이나 캐나다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불과 바람과 지형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물리학은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작동한다고 했어요. 조셉 연장자가 그의 거친 손을 제 어깨에 올리셨어요. 마야,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주변 소리들을 들었어요. 불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나무들이 갈라지고 넘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희 전통적인 사냥터가 있던 산등성이에서 새로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도윤에게 이 경로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냐고 물어봤어요. 그가 즉시 85%라고 답했어요. 열데이터가 안전한 통과를 제공할 수 있는 더 시원한 공기의 명확한 통로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1시간 이내에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제이드에게 대피호송대의 오래된 벌목도로로 향하라고 전하며 당신의 한국 친구를 신뢰한다고 말했어요. 다음 4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저희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트럭과 ATV에 태우는 것을 도우며 모든 사람이 물과 필수 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가족들이 사진 앨범을 들고 아이들이 인형을 꼭 껴안으며 저희는 오래된 벌목도로의 불확실한 안전을 향해 가는 차량 호송대를 만들었어요. 저는 기숙학교 시스템에서 살아남았고 저희 영토의 도로가 전혀 없던 시절을 기억하는 89세 아그네스 할머니를 포함한 저희 최고령 구성원들과 함께 마지막 트럭에 탔어요. 도윤의 위성 안내 경로를 따라 거친 벌목도로를 덜컹거리며 가는 동안 아그네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저희 기분을 북돋우기 위해 전통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위성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의 통로를 통해 이동했는데 불의 벽이 저희 양쪽에서 굉음을 내며 트럭 창문을 통해 열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안전을 유지할 만큼은 멀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저희를 안내하며 바람의 변화와 온도 변화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했어요. 대피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고속도로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며 저희 공동체 전체 산등성이가 주황색 불꽃과 검은 연기의 벽 뒤로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저희는 간신히 시간에 맞춰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기자가 비상대피소에서 저를 찾아와 다른 지역들이 화재에 갇혔는데 저희 공동체는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제 답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저희를 구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저희 언어를 말하고 저희 우려를 이해하는 제이드 같은 사람과 저희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도구가 결합된 것이었다고 했어요. 위성이 지도를 제공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길을 걷기로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늦게 저는 서울에서 도윤이 라디오 인터뷰를 받는 것을 들었어요. 한국 위성을 사용해서 캐나다 공동체를 돕는 것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가 제게 남아있는 말을 했어요. 지도는 위험을 뚫고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만큼만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 마을은 산불에 휩쓸려 사라졌지만 저희 공동체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람들이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넘어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올 수 있다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